일리노이주 카본데일에 살고 있던 21살의 몰리 영은 세 자매 중 셋째로 막내였지만 그녀의 부모님은 자매 중 가장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그녀를 항상 기특해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음악과 예술, 문학, 풍경사진 촬영을 좋아하던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생 때는 전국에서 열린 사진 경연대회에도 참가해 입상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상당히 조용하면서도 지적일 것만 같은 그녀에게도 또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 정도 경험할 법한 사춘기 우울증이 그녀에게도 왔었고 그 우울증은 사춘기가 끝나서도 계속되고 있었죠. SNS나 그녀의 블로그에도 종종 우울증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면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검사를 하다 우연하게 몰리의 목에 있던 종양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녀는 갑상선암이라 생각하고 우울증이 더욱 심해지기도 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해당 종양은 암이 아닌 단순 종양이라 제거 수술을 한 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목에는 사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뚜렷한 수술 자국이 남게 되었죠. 그래서 몇몇 사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목을 가린 채 찍은 사진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남자친구인 22살의 리치 민튼 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2년 당시 카본데일 경찰국 911 센터의 교환원으로 일하고 있던 민튼은 우울해지려는 몰리를 보듬어주고 챙겨주었죠. 실제로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민튼에게 고마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빠인 레리 영 씨만 제외하고 말이죠. 가장 아꼈던 딸에게 남자친구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리 달가워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은 모든 가정의 딸바보 아빠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몰리는 엄마한테 민튼과 헤어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을 쓰러뜨린 채로 완력으로 어깨를 눌러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겁을 줬다는 이유로 말이죠. 단순한 다툼에서 이어진 몸싸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 말이 사실인지 민튼에게 연락해 물었지만 민튼은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잡아댔고 그 결과 완전히 헤어지는 게 맞다고 딸에게 말해줬죠. 하지만 마음이 약했던 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었고 얼마 뒤 헤어지고 다시 만나길 반복했습니다. 다시 만났던 이유는 어처구니 없는 문제들 때문이었죠. 리치는 헤어질 때마다 다시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자살해버릴 거야 라고 했고 마음이 약했던 그녀는 그를 계속해서 만났던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약 1년 동안 계속되던 와중 몰리의 언니인 홀리 씨는 동생인 몰리에게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언니, 나 어떡하지? 무슨 일 있어? 민튼이 또 괴롭혔니? 아니, 나 임신했어. 고작 21살이었던 그녀는 의도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 가족 중 가장 친하게 지냈던 둘째 언니에게 연락하여 이 같은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두 자매는 만나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고 결국 부모님에게 말하고 낙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굳히게 된 배경은 이러했죠.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사실 이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아. 툭하면 나한테 완력 행사하는 민튼인데 아이한테도 똑같이 할 것 같거든. 부모님에게는 종양 수술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겠다고 했었지만 실제 이유는 이와 같은 대화에서 알 수 있듯 아버지가 될 민튼이 믿업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산모의 건강상 이유로 해서 낙태를 하는 것은 합법이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다시 헤어졌습니다. 항상 그런 똑같은 이유로 말이죠. 그리고 둘이 헤어지고 며칠이 지난 2012년 3월 23일 금요일 오후 10시경 어머니인 캐시 영 씨는 몰리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러 방에 들어갔습니다. 중절 수술, 종양 수술, 남자친구의 폭행 등으로 우울증이 더욱 심해진 딸아이가 걱정되어 이날은 잘 자라라는 한마디를 하러 들어갔던 것이죠. 그렇게 잠자리에 드는 것을 확인한 캐시 씨는 자신의 잠자리로 돌아와서 잠을 청했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3월 24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 아직 어두웠지만 캐시 씨는 딸 걱정에 일찍 잠에서 깼고 몰리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방문은 살짝 열려있는 상태였고 들어가 보니 딸아이는 어디로 간 건지 방 안에 없었죠. 곧바로 전화를 해봤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하지만 딸아이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죠. 집 주변의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몰리의 행방을 찾아봤지만 헛수고였습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으로 집으로 다시 돌아갔고 몰리에게서 답장이 오길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같은 날 정확히 오전 9시 2분에 잭슨 카운티 경찰국의 911 센터로 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911, what's your emergency?
Hi, we have a person in my living facility who we believe to be dead. 당시 신고한 사람의 이름은 웨스 로막이라는 2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죽은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해온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어떤 남성을 바꿔줍니다. Here. Hello? Hello? Hey, I'm at Okay, and who is this to you? it's my ex-girlfriend. Okay, and is she not breathing at all? No, I woke up and she's covered in blood. She's overdosed. She bled out through her nose. 전 여자친구라고 하면서 전화를 바꿔받았던 사람은 리치 민튼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앞서 계속해서 들었던 몰리의 전 남자친구인 그 민튼이었죠. 앞서 전화를 걸었던 로막이라는 남성과는 룸메이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전 여자친구인 몰리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 집에선 어머니인 캐시 씨가 오전 5시 30분에 방에 들어가 봤을 때 없었는데 새벽에 왜 그 집에 가서 피를 흘린 채 죽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약을 과다 복용했다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녀 옆에 놓여져 있던 약통을 보고 추측한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 민트는 카본데일 경찰국 911 센터의 교환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이 사실을 통화하고 있던 교환원에게 이야기했고 그 교환원은 곧바로 카본데일 경찰국 911 센터로 연락하여 엠버라는 교환원과도 통화를 연결시켰습니다. 일단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Hey, I'm gonna send an email, but they have a 1079. Amber, Yeah. this is Richie. My girlfriend just committed suicide. 9 Can hours. you send an ambulance here? Can you send a car over? Yep, we'll be on our way. Thanks, Amber. 들어보셨듯 자신의 직장 동료인 엠버 씨와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곧바로 내용들을 전했고 그 사실을 들은 엠버라는 교환원은 헉 소리가 나올 만큼 놀랬죠. 일반적으로 교환원들이 저런 리액션은 하지 않는데 지인의 사건이라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통화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이상한 점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직장 동료가 헉 소리가 나올 정도로 놀랄 일인데 정작 당사자인 민트는 0.001도 흥분된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모습인데 혹시 교환원으로 일하면서 배운 매뉴얼대로 행동하려 했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이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Can I go ahead and hang up? Yeah. 민트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다시 한 번 더 전달해 준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마치 3자가 사건 현장의 사진을 보면서 묘사하는 듯 말이죠. 그리고 약 7분 정도가 지난 후 카본데일 경찰국 911 센터에 민튼의 개인 전화 라인으로 한 전화가 걸렸습니다. 바로 옆자리였던 엠버 씨가 그 전화를 대신 받았죠. Having a please? Hey, Amber. Yeah. Hey, could you send the sergeant? She didn't OD. I just found my gun laying underneath her. Okay, is it Molly? 여지껏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이라 설명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개인 라인으로 전화하여 저런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그냥 911로 전화하여 말한 게 아니라 굳이 저렇게 전화하여 엠버 씨에게 전달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어쨌든 민트는 몰리가 쓰러져 있던 등 뒤에 총이 깔려 있다는 걸 봤다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를 의심해봐야 할 것입니다. 왜 형사나 경관이 아닌 굳이 엠버라는 친한 직장 동료에게 디테일한 내용들을 설명하였는가? 라는 것이죠. 게다가 처음 설명했던 내용과는 다르게 7분이 지난 후 총으로 자살한 거라고 목격자 진술을 번복한 점입니다. 물론 최초 신고 당시에는 워낙 제정신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바뀐 내용을 왜 굳이 자신의 사설 라인으로 전화하여 엠버 씨에게 전달했던 것일까요? 그 사실에 대해 민트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사실 처음에 겉으로 봤을 때는 옆에 약통이 놓여져 있길래 우울증 때문에 복용하던 약을 과다 복용한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몰리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살펴보던 도중 등 뒤에 깔려있던 총을 발견했어. 그래서 머리 쪽을 자세히 보니 총상이 있었거든. 이라고 말이죠. Sorry that I'm late. Hey, no, don't worry about it, Richie. It's not a problem. All right, thank you. All right. 지각을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배경은 이러했습니다. 이날은 민튼이 오전 7시에 출근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7시가 되어도 출근하지 않았고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11 센터에 있던 다른 직원이 민튼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던 중 9시 4분에 그렇게 잭슨 카운티 경찰국 911 센터로 신고 전화가 걸려왔었던 것입니다. 2시간 동안 전혀 연락이 닿지 않다가 먼저 911 센터로 신고 전화를 걸어온 민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전 5시 30분에 자신의 집에 없던 몰리가 민튼의 집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채 사망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틀림없이 붕 떠 있는 듯 보이는 그 시각에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시 카본데일 경찰국장이었던 조디 오긴 씨는 자신의 관할에서 일어난 사건의 최초 목격자가 민튼이라는 것을 접수한 뒤 일리노이주 경찰로 이 사건을 위임하였습니다. 보다 투명한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렇게 일리노이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상하게도 민튼과 로막은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미 카본데일 경찰국으로 이송된 상태였죠. 이송을 지시했던 형사들은 혹시나 있을 도주를 우려해 이송하였고 그 후에 리치는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는 말을 일리노이주 경찰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카본데일 경찰국으로 도착한 일리노이주 경찰국 형사들은 어떤 대화들을 나눴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민튼은 오전 3시가 넘었을 시점에 몰리와 통화했다는 자신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젯밤부터 오전 3시까지 계속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구토를 했고 제 옷은 토사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생각나는 사람은 며칠 전에 헤어졌던 몰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전화하여 상황이 이러하니 데리러 나와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시 저는 거의 정신을 잃을 만큼 술에 취해있던 상태라 자세히 어떤 이야기를 한 건진 기억이 나진 않지만 만나서 우리 집으로 함께 온 몰리가 이런 말을 했던 건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하면서 커왔던 악몽 같은 기억 때문에 자살하고 싶다는 말을요. 그 즈음부터는 완전 필름이 끊어져 기억이 나지 않고 아침에 깨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걸 본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질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자발적인 진술이었습니다. 어쨌든 일리노이주 경찰은 이 내용을 참고한 뒤 민튼을 직접 신문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거기엔 민튼을 제외하고도 3명이 더 있었죠. 변호사와 민튼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먼저 카본데일 경찰국에 도착하자마자 신체를 사진 촬영했던 민튼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그의 옆구리에는 약 6인치 정도 되는 긁힌 자국이 2개 있었습니다. 이 상처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몰리를 CPR하다가 생긴 것 같아요. 민튼이 깼을 때 몰리는 피를 흘리며 죽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긁혔을 리는 없을 테고 혹시 필름이 끊어졌을 때 했던 것일까요? 필름이 끊어져 자신의 몸조차 겨누지 못했던 사람이 몰리가 쓰러져 있는 걸 보자마자 CPR을 했다. 그것도 말이 되진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해보더라도 몰리에게서 긁혔다고 생각하기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몰리를 CPR하다가 생겼다고 진술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민튼의 진술에 따라 몰리 자살 사건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래서 일리노이주 경찰의 해당 사건 담당 형사들은 이런 미심쩍은 상황들을 접수하고 자살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 신문을 진행하기도 전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다는 모습만 보더라도 수상한 냄새가 풀풀 난다고 밖에 볼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오후에 이를 보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던 몰리의 어머니인 캐시 씨는 자신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일리노이주 경찰차를 마주했습니다. 딸아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하루 종일 노심초사하며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던 캐시 씨는 그 상황이 어리둥절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해당 경관은 캐시 씨에게 몰리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캐시 씨는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모든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은 말로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라 눈물조차 흘릴 수 없었습니다. 몰리의 아버지인 레리 씨는 아내에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카본데일 경찰서로 가서 가장 처음 전화 통화했던 교환원을 만나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잭슨 카운티 911 센터에서 연락을 받고 동시 통화를 한 앰버를 만날 수 있었고 레리 씨는 그녀에게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냐며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상세히 이야기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입장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민튼에게서 신고가 들어왔고 민튼의 집에서 머리에 총상이 난 채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더욱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레리 씨의 곁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일리노이주 경찰 형사팀장이 와서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비공개 수사로 진행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딸아이의 한 아버지로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카본데일 경찰은 지금 이 사건을 완전히 망쳐놨습니다. 카본데일 경찰은 그의 손을 씻게 하고 현장에서 입었던 옷을 갈아입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카본데일 경찰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직원을 감싸기 위해 했던 행동이었을까요? 다소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끝낸 레리 씨는 차로 돌아가 한동안 말없이 엎드려 있었고, 한편 그 시각 몰리의 집으로 2명의 일리노이주 경관들이 와서는 몰리의 방에 있던 노트북과 카메라를 압수해갔습니다. 사건 조사를 위하여 수색영장을 집행한다면서 말이죠. 이것을 봤을 때 주 경찰은 그녀가 자살했다는 부분에도 염두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사건으로 진행한다고 했지만 어떤 이유로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사건 다음날 오후, 초기 경찰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민트넷 사체를 부검한 부검의에 의해 부검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자해로 인한 상처들이 보인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검 결과로 그녀의 죽음을 보자면 자살로 분류 지을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듯 그녀는 생전에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납득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검 결과로 보자면 말이죠. 그리고 몰리의 컴퓨터에서 사망하기 전날까지 자살이라는 단어를 인터넷으로 계속 검색했다는 것도 밝혔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리노이주 경찰에서 해당 사건을 자살로 마무리 짓기에도 충분한 단서들이 사방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의미이죠. 그녀가 우울증을 앓아오며 살았던 과거의 행적, 수많은 자해 흔적들. 하지만 주경찰에선 상당히 미심쩍은 행동을 하고 있는 민튼에 대한 의심을 버릴 수는 없었고, 룸메이트이자 당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로맥을 상대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민튼은 변호사를 세워 모든 신문 및 답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등에는 조그맣게 나있던 긁힌 자국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작은 단서로도 수사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과학수사관은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를 가까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들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가 자신의 방같이 오랜 시간 머무르는 곳이 아닌 굳이 그 새벽에 술 취한 전 남자친구를 바래다주고 그의 집에서 권총으로 자살했다는 사실이겠죠. 주경찰도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은 사건이 일어난 새벽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I worked until about 5:30. That would have been this morning. My cell phone had died, so I plugged my cell phone out. Okay. I checked my messages. I'd had a few from Wally. 수사관은 그 문자가 왔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녀가 사망하기 직전에 보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She sends you a text about 4:40 in the morning. You're still at work, I guess, right? Right. Do you remember what that text said? The last text that she sent me, all I remember was it said he had been texting another girl asking her to stay the night. Okay. And that he was so drunk that he couldn't walk. And she also apologized if I came home to anything dramatic. 그녀가 실제로 로맥과 주고받은 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5시 47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로맥이 답장을 한 시각입니다. 그 위에 쓰여져 있는 문자가 그녀가 로맥에게 보낸 실제 문자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로맥은 진술에서 민튼이 술에 취해 걸을 수 없을 정도고 집에 오게 되면 극적인 걸 보게 될 거에 사과한다고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자 내용으로 봤을 땐 민튼이 여자애를 원했고 함께 밤을 보내지 않겠냐고 문자를 보냈어. 내 머리를 총으로 쏴버릴 것만 같아. 집에 와서 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정말 미안해 라고 되어 있죠. 로맥은 내 머리를 총으로 쏴버릴 것 같아 라는 내용은 진술에서 전혀 꺼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내용인데 왜 빠뜨렸던 것일까요? And so at about 7 or 7:30, you go to sleep. What's the next thing that happens after that? I wake up to Richie opening my door and saying, Molly's dead, help, I can't find my phone. 로맥이 집으로 돌아왔을 땐 집에서 어떤 이상한 점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잠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신문에 딴 내용들을 바탕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도록 하죠. 로맥은 몰리에게서 4시 40분쯤에 왔던 문자에 5시 47분에 답장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잠에 들었고 7시에서 7시 30분경에 방문을 열고 깨우는 민튼 때문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신고는 그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9시 2분이었습니다. 죽은 것을 발견한 뒤 1시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신고하지도 않고 무엇을 했던 것일까요? 이렇게 의문투성이었던 사항들을 놓고 몰리의 아버지인 레리 씨는 처남인 찰리 라몬트 씨와 함께 개인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찰리 씨는 뉴욕주의 마운트 보논 경찰국에서 33년 동안 경찰로 지내고 부서장으로 은퇴했던 베테랑 경찰이었죠. 자신의 조카가 그런 미심쩍은 일로 살해되었는데도 자살로만 몰아가고 있는 상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조사를 시작한 그는 가장 먼저 몰리의 노트북을 사건 당일에 압수했던 부분에 주목했습니다. 민튼의 PC를 압수하고 그녀의 노트북도 압수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테지만 당시 조사를 시작했을 때는 민튼의 PC는 압수하지 않고 집에 그대로 놔둔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집이 사체가 발견된 사건 현장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그의 PC를 압수해서 조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압수했던 그녀의 노트북에서 나왔다던 자살과 관련된 검색어들, 찰리 씨는 그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바로 전날 그녀와 함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클럽에서 열린 유명 가수의 콘서트에 갔었다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이유는 자살이라는 단어로 검색했을 당시 시각이 그녀가 클럽에서 콘서트를 즐기고 있던 시각과 일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트북을 클럽에 들고 가지도 않았는데 그 시각에 자살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했다? 상당히 이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문점은 그녀의 머리에 나있던 총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른손잡이였지만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방향으로 총알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설사 왼손으로 쐈다고 해도 관자놀이를 겨누고 쏠 텐데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쐈다? 오히려 무릎을 꿇고 있거나 낮은 자세에 있던 그녀에게 누군가 방아쇠를 당겼다고 보는 게 더 어울릴 텐데 말이죠. 그리고 다른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몰리의 손에선 그 어떤 화약 잔류물도 검출되지 않았으며 총기에선 지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민튼의 손과 옷에서도 화약 잔류물이 검출되지 않았죠. 아까 들으셨던 것처럼 이미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으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그를 씻도록 방치했던 그 경관은 징계 조치라도 취해졌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내부 조사에서 그 어떤 경관이나 형사들도 그의 손을 씻거나 옷을 갈아입도록 허락하지 않았다고 잡아댔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냥 혼자서 옷도 갈아입고 샤워도 했던 것입니다. 주요 용의자를 말이죠. 이전에 다뤘던 사건들을 보셨을 때 손을 종이봉투로 감싼 용의자의 모습들을 보셨을 겁니다. 혹은 사망한 피해자의 손을 종이봉투로 감싸놓은 모습도 말이죠. 화약 잔류물 검사를 경찰서에 와서 진행하므로 그 전까지 훼손하지 않도록 덮어두는 건데 카본데일 경찰국에서는 그 부분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 조사에서 책임을 물으려 했더니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아서 일어난 실수로 어떤 징계도 내려지지 않았던 부분이 확인되었죠. 어쨌든 다른 의문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사망한 채 발견된 곳은 민튼의 침실이었습니다. 그의 발 바로 아래에서 발견되었죠. 아무리 술에 많이 취해서 자더라도 자신이 자고 있던 바로 옆에서 머리에 총을 쐈다면 총소리를 듣고 잠에서 살짝 깼을 테고 그런 소리가 났었다라는 기억 정도는 있을 겁니다. 실제로 총소리를 들어본 분들도 계실 테고 들어보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밀폐된 좁은 방 안에서 그리고 바로 옆에서 권총 소리를 듣는다면 고막이 먹먹해질 만큼 크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트는 그런 사실조차 모르고 그냥 잤었다는 식으로 진술했죠. 이 부분도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몰리의 손톱 아래에서 발견된 민튼의 DNA였죠.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기억하실 겁니다. 민튼은 그 상처를 CPR을 하다가 난 것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그녀가 좀비처럼 되살아나서 긁었던 것일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9.11 통화 내용을 잠깐 다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말하는 톤을 주의 깊게 들어보겠습니다. Amber, Yeah. this is Richie. My girlfriend just committed suicide. 그냥 덤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어책을 읽듯 말이죠.
너무 큰 충격을 먹었지만 혹시 술이 덜 깨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정확하고 담담하게 진술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의문점을 롬에게 재신문 영상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신문 영상은 검시관이 보고서를 발표한 다음날 이뤄졌던 일리노이주 경찰국 형사가 진행했던 것입니다. I got through Richie's phone. Okay. When I arrived home, his phone was sitting in the common room bathroom. Okay. And I knew he'd been drinking that night, and I looked through the phone to see, I guess, kind of where his night ended up. 화장실에 놓여있던 민튼의 휴대폰을 봤다. 뭔가 이상합니다. 틀림없이 첫 신문에서는 민튼이 자신의 휴대폰을 찾지 못하겠다면서 도와달라면서 자신을 깨웠다고 했는데 말이죠. And so at about 7 or 7:30, you go to sleep. What's the next thing that happens after that? I wake up to Richie opening my door and saying, "Molly's dead. Help me get my phone." 이 부분을 형사는 롬에게 물어봅니다. I do want to recap because honestly, when you just mentioned about going through Richie's phone, you didn't tell us about that before. Really? Yeah.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탓에 까먹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Did you delete anything off his phone while you were looking through it? 이 부분을 질문한 이유에 대해서는 민튼의 휴대폰에서 몰리와 주고받았을 법한 그 어떤 문자들도 확인되지 않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삭제가 되었더라도 디지털 포렌식으로 문자들을 복구해내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듯하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는 실제 조사를 해야 할 일리노이주 경찰이 도착했을 때 부모님과 변호사를 대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압수할 수 없었습니다. 피를 뒤집어 쓰고 있다거나 화약 잔류물이 나왔다거나 정도의 증거는 있어야 붙잡아 들 수 있는데 이미 샤워를 깨끗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상태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와 그의 휴대폰을 감식해보았지만 그 어떤 내용도 복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찰리 씨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민튼의 아버지는 당시 현역으로 CSI에서 근무하고 있던 사람이었고 복구할 수 없도록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어쨌든 자살로 결론이 났던 몰리 사망 사건은 일리노이주 검사를 통해 살인사건으로 재수사 요청을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이유가 사건 현장에서 찍었을 그 어떤 증거에 대해서도 일리노이주 경찰에서 공개하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증거물 공개 소송을 하였지만 기각을 당했습니다. 여러분들께 상당히 길게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건은 자살이라고 결론 짓기엔 다소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타살이라고 하기에도 사진 증거 자료들이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죠. 현장에서 찍었던 사체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민튼이 씻기 전에 찍은 사진이나 그런 것들 말이죠. 현재 민튼은 2회의 음주운전 적바로 카본데일 경찰국에서 해고당했으며 지금은 세인트루이스 소방국에서 교환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현장에서 기본적으로 행해야 할 현장 보전을 전혀 지키지 않아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온 몰리 사망 사건. 처음 현장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행동했다면 그녀의 죽음이 이렇게 억울하게 비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사기관 측에서 속 시원하게 증거물을 유가족 측에 공개한다면 정말 좋을 텐데 말이죠. 저는 쇼킹TV 톰슨이었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